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총선 지지를 호소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탈육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오늘도 운동권 청산론을 펴나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보셨습니까? 막판 동점골에 승부차기까지 정말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8강에선 호주와 만납니다. 오늘 경기 분석해보고 또 호주전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으로부터 출마 이유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극적으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승부차기를 2개나 막아낸 골키퍼 조현우가 수훈 갑이 됐습니다. 호주와의 8강전은 토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선 갈등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직접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는데 손 검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도착을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대출도 온라인에서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경쟁 속에 넉 달 만에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에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같은 기종의 주한미군 전투기가 또 추락한 건데 한미 군 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공약에 나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찾는 날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남북 한라인 복원 등 각종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이념 전쟁을 벌여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됐다며 급기야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를 70일 앞두고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결정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역대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갈등 정도나 분열 정도는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선 목표로 원내 1당 최대 목표치를 151석으로 제시하며 낮은 자세와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 수원시에서 공개 일정을 소화합니다. 경부선 철길로 구도심이 동서로 나뉜 이곳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그제 오찬 회동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에 대한 이견은 일단 묻어두고 민생을 고리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정이 함께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조금 전에는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 출마를 희망하는 영입 인재 3사람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공약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아직도 많은 인재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더 많은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고 수도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희숙 전 의원을 비교하는 등 주요 인사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며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당 안팎에서는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에서 당 기여도 평가 등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예, 원내 현안들도 짚어주시지요. 내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한번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협상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법과 어제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시기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내일 표결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다음 달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된 2월 본회의 일정 가운데 여러 다른 일정을 고려하면 29일 마지막 본회의가 그 시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을 전달하고 현장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사를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손 검사에게 고발이 이루어지게 할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또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서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송 검사가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을 통해서 당시 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에게서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선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선고를 마친 후 손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죠. 최근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세대 교체를 외치면서 서울 중성동구 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이 화제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먼저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화제죠. 출마 이유 좀 들어보고요. 여러 정치인에 대한 생각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출마 선언한 지 얼마나 됐죠?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됐네요. 최근 3일 됐는데 네.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등장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뭐냐를 가지고 양 당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한 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지역구는 서초 갑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이제 이 지역구로 옮겨야겠다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당에서 출마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좀 기여를 해달라 이런 그 요청을 받았고, 당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어떤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예. 근데 어디를 할 거냐 했을 때 제 느낌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 선거 때 너무 망해서 예. 거의 강남당처럼 됐잖아요.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예. 강남 8구 플러스 용산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 주민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려면 이걸 넓혀가야 된다. 그래서 예. 넓혀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이 성동구 주민들한테 먼저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건 예. 어렵다, 넓혀가기가. 그런 판단을 제가 한 거죠. 그 지역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역구는 원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구였기도 했고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네.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예. 또 제가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는 신인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쉬운 데보다는 우리가 꼭 찾아와야 하는 곳, 그래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제일 우선에 두고 생각을 했지요.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종석,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 것 같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사천 논란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고,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윤희숙 우리의 네. 전 의원하고 잘 모른다라고 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네, 인연을 존중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전혀 얼굴을 본 적도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천 논란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지금 공적인 위치에서 이 당의 총선 컨셉을 잡아가고 계시는 예. 그 과정이고 그 총선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예. 저를 중요한 지금 그 수단으로 예.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지역구 출마한 분이 하나 더 있던데 권오현 전 행정관이요.
그분하고 좀 아니 여러분이 계십니다. 예, 예.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 거기 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요. 그런 문제인데. 뭐 누가 공천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기 예.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총선 컨셉을 조기에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이야기했고요. 연일 지금 586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앞으로 선거 기간에 네. 잘 전달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586 특권 정치라는 뜻은 예, 예. 지금 시대적인 과제를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 정도의 역량이 없다. 그런데 그 586 운동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입니다. 예. 인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아서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많이 가서 비켜주지 않는 세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일을 다른 세대보다 훨씬 잘하면 괜찮은데 예. 지금 우리 시대적인 과제가 매우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이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 동안 서로 국민들 앞에서 자웅을 겨뤄보자 이런 거죠. 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운동권을 당시에 민주화운동 했었던 많은 운동권 가운데는 성실하게 또 자기 일을 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운동권 청산이라는 의미는 그 특정 정치 정당에 있는 그런 운동권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그걸 너무 얘기하는 중요한 겁니까? 구별을 해주신 예. 거죠. 저도 사실은 586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젊은 학생들은 네. 생활 전선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고민주화 경력을 자산으로 삼아서 예. 정치권에 진입해서 그때 생각했던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제대로 정치 세력으로서 전환하지 못하고 예.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께서 보니까 7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임종석 전 실장이 66년생이고요. 그러니까 4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대학을 뭐 4살 차이긴 다녔죠. 합니다만 다녔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 임종석 그 의원이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고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냈죠. 예. 그러니까 같은 세대를 그 산 당시 사람이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까? 저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 저는 그 통일운동을 하고 남북한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대협 의장이 그렇게 막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그 했습니다. 당시 때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너무 북한을 좀 정말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었지만 예. 저게 젊은이들의 순수한 그 민족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잘못 짚은 거예요. 이미 그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고, 그죠?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북한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 설전 내용 중에요. 그 1인당 GDP 관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28,000불대 시작해서 35,000불대까지 갔는데 이게 지난해 32,000불대로 후퇴했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예. 국민소득이 35,000불에서 32,000불로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예. 1인당 국민소득이 또 늘었어요. 예. 늘었는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저게 줄어든 것처럼 달러 기준으로 보면 착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고 이 문제는 예. 많은 신문에서 이미 다 지적이 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저런 착시를 하면서 이 정부의 무능이라고 이 정부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막 뭐랄까요? 너무 큰 소리를 높이는 거는 좀 민망한 일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저희 얘기하고 그 다음 줄에는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지속한 측면, 그리고 한중 수교 이래 적자 대한민국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팩트 아닌가요? 그렇죠. 팩트인데 예.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와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나온 것은 작년, 재작년은 전 세계가 나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역을 하는 많은 나라들의 수요가 없다는 것은 예, 우리한테 예.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예.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예. 숫자 몇 개만 보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대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분이 워낙 중요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나? 그게 586들이 또 인맥으로 자리를 서로 나눠 가졌구나.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또 우리가 환율이 또 상승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그러나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문제고 예. 제일 중요한 건 달러 강세죠. 네. 고금리 정책 속에서 달러가 예.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국민 소득이 달러 기준으로는 줄었습니다. 예. 일본은 우리보다 한 2배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식견이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현안 가운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실이 겸허한 해법을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아직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수니까. 예. 이제 선수로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선수가 결정이 되면 전국의 250명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울 텐데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 그 국민들의 민심에 가장 부응하는 그런 해법을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 거죠. 네, 이 겸허한 해법이란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죠. 어떤 뭐 입장이 그거는 들어가야 될것 대통령실에서 같아요?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네, 죄송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예, 그것을 양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선수들이 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자, 이제 총선을 뛰어야 되는 분이니까 여러 생각 그렇죠. 고려하실 텐데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법의 내용으로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보셨듯이 그 목표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면 예. 해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누구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수사기관에서 이미 했잖아요. 예, 예. 그거보다 더한 거를 국회 조사에서 밝혀낼 수는 원래 없는 겁니다. 네. 국회 조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 사회가 뭐가 미흡한 준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 정치 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나라들도 정치 빼고 전문가위원회를 가지고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예. 아무도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네네. 그런 필요를 쏙 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였는가, 니네가 뭔가를 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제도가 미비했고 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를 정말 정직하게 서로 우리 사회가 예.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위원회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예. 저 거부권 이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정치 편향성 없이 예를 들면 뭐 야당이 몇 명, 여당이 몇 명 이런 얘기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네. 말씀은 여야가 같이 앉아서 서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골라내고 비토를 예,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짜는 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먼저 아직 공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다라고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밝히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 민주당에서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참 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 예. 지금 그것도 이제 너무나 정쟁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몇 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쪽이 무슨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고 한쪽이 그것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알아들었는지 이런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를 한 적 없다라는 표현 그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예, 것은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정제된 표현을 써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네, 라는 네. 게 인간 그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제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법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논란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 이제 김기현 대표 때도 있었고 그동안 과정에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생각은 어땠어요? 뭐 저는 정치적으로 예. 뭐 매번의 그런 논란에서 음. 지지율을 좀 까먹은 부분도 있고 예.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총선 앞두고 그 고발로 가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다른 거 할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국민들 눈에도 저건 법적으로 어차피 가려질 수 없는 문제인데 고발을 하는 건 고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화제로 한 번 더 만들고 싶어 하는 정쟁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불출마를 선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만 했고, 그리고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디에 출마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지금 안민석 의원 민주당 그 지역구 뭐 오산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저는 오산 얘기는 오늘 보도된 거를 봤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좀 돌아다닌 얘기는 윤승민 의원께서 당에서 정말 그 본인을 배치하고 싶은 곳에 어려운 곳에 배치해달라는 말씀을 했었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 같이 힘을 합쳐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당에다가 애시당초에 요청을 받았을 때 지역을 물어보실 때 필요하신 곳에 배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정말 희생하실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구도상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럴 수도 포용했어야 되는 있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당내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가 뭔가 큰 뜻을 지금 품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성공적으로 한번 한국 정치에 만들어 보겠다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가질 것이냐 예. 그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래구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또 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나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접경지역 도발과 가짜뉴스, 또 사이버 공격에 나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죠. 연초부터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민, 관, 군, 경의 주요 지휘자들이 함께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2년 연속 주재했습니다. 최근에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반민족, 반통일적 행위이자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 즉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해 북한의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토방위와 국민안전 수호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를 넘어 가치 안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도 안보고 물리적 개념의 안보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군이 방위를 책임지겠지만 안보 위기 때는 그래서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 안보를 강조한 만큼 오늘 회의 대규모로 진행됐다고 봐야겠죠? 네, 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와 도발 같은 국가 안보 위협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을 미리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별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원과 군, 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 참관단, 그러니까 민간인 11명도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동해 목선 귀순 때 신속한 신고로 작전 성공을 이끌었던 주민 등 접경 지역의 국민이 윤 대통령 가까이 앉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 대응을 맞춰보는 등 기존과는 회의 방식이 대폭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는데 행정망 마비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고 또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안보 대비태세 점검, 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주재합니다. 통상 국방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는 등 위협을 고조하는 상황 속에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직접 점검에 나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 태세는 아닌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국제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수위를 더해가는 북한의 도발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연초 북한은 당 전원회의와 각종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전쟁과 한국 점령을 위협하였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최근 고강도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당국 외에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테리는 북한이 남한 영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와 드론 비행,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 등 낮은 수위의 도발을 통해 남한의 보복 대응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 평화연구소 기고에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위험 감소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해 북한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과 위협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한미 간 대응 태세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지는 후속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구상하에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가며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에 예상에 비해서 56조 4천억 원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세수 결손 59조 1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는데요. 2조 7천억 원 정도 그래도 더 거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 대비로는 56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조 7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80조 4천억 원 거치는 데 그쳐서 본 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거쳤고 수익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거치면서 예산 대비 1조 1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이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2조 원 넘는 적자를 내면서 연간 반도체 적자 규모가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4.8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외감 기업 가운데 지난해 부실 기업 수가 4천 곳이 넘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외감 기업 3만 6천여 곳 가운데 11.7%에 달하는 4,255곳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 집계된 부실 기업 3,856곳에서 10%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5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충남 태안 인근 서해상에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는 바다로 추락했지만 탑승했던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주한미 공군은 이와 관련해서 제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에서 비행하던 도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상경한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숨진 데다 전국 각지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점, 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이 통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있다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죽음을 부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벌가 3세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러폰을 투약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2,500명은 복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가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소아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는 지난 2014년 2,543명에서 지난해 1,933명으로 24% 감소했는데 이 중 90% 가까이는 소아과 전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상당수가 먼지나 고강도 노동 등으로 질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업 환경 위험 요인은 더위와 먼지가 80%로 가장 많았고 10명 가운데 6명이 호흡기 질환을,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은 짧은 시간 안에 강도 높은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호주 시드니항에서 수영을 하던 한 여성이 상어에게 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사람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업체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300명 넘는 상담원들의 체불 사태가 우려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반정민 씨. 난데없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반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항의에도 납부를 미루던 업체 대표는 최근 잠적했고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를 맡은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와 고용계약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일한 퇴직금 1,6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거. 체불임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잠적해 못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민사소송뿐입니다. 그 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그거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유명 홈쇼핑과 케이블 TV 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소속 상담원만 300명이 넘는데 도급 계약이 끝나면 이들도 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자칫 수십억 원 규모 체불 피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계약이 끝나면서 광주와 대구 등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최소 300명 이상이 이제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고 연금 관련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잠적한 대표를 찾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을 비롯해서 서쪽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지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강이 뿌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없지만 공기가 답답합니다. 제 뒤로 펼쳐진 한강이 먼지에 가려서 다소 뿌옇게 보이실 텐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6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전 시간보다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인천에서는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8 마이크로그램까지 짙어지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서는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했는데요. 이 눈은 새벽에 영동 지방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 최고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는 만큼 시설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선 약한 비가 이어지다가 오전 중 모두 잦아들겠고요. 제주도에는 밤까지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중부에선 다시 영하권 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6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모레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온화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전망인데요. 서쪽에서 내일도 먼지가 잔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했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욱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먼저. 저부터? 예.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얘기하면. 띄는 게 없다고요? 예.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적 주기로 지난 2년을 뭐 다 보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네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기를 민생 위기, 그다음 뭐 저출산 위기, 그다음에 전쟁 위기, 그다음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8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굳이 총선에 이기가 할 건 뭐 있습니까? 지금같이 167석이나 갖고 있으면 지금 뭐 하겠다고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민생이 잘못됐다. 민생 잘못된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3년이나 됐으니까. 그러지만은 또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에 최저임금 올리고 탈원전 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경제를 저거 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비난만 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오늘 논평도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김종인 의원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지금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한 번 없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 한 바 없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래로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그런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해야 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라 걱정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특히 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출생 기본소득, 그다음 또 대학 때까지 학자금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저출생의 이 엄혹한 현실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더 절망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정치, 사회, 뭐 안보, 국방 전반적으로 다 저는 짚을 걸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부권을 그냥 계속해서 행사하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예, 회견 끝나고 나서 그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명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지금 70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아직도 어떤 그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예비 후보들도 헷갈리고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들 아마 그 상황만 지켜봤을 텐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소위 친명 비명이 없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며칠 전에 80명 의원들 가운데에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뭐 친명도 많이 섞여 있고요, 소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의견들이 많이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파와 상관없이 의견이 계파와 양분돼 상관없이. 있군요. 그래서 아는 세 가지잖아요.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그대로 가는 것, 그다음에 준연동형,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고 또 통과를 시키려면 2월 임시국회 2월 29일 날 열리게 돼 있잖아요, 본회의. 그때를 마지노선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설이 조금 지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사실 제가 지켜보기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 정태호 원장님은 이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잘은 모르지만은
김유정 의원님께서 민주당 자체에도 80대 80으로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마음을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자체가 이제 병립청으로 갈 것인지 준연동형으로 갈지 또 뭐 제3의 대안이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갈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그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본인이 아직도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거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그 부분이 해왔는 거 보면은 예전에 약속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 많은 분입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데 이제까지 이미 이 준연동형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가자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 때문에 병립청으로 가자는 것 때문이지. 그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준연동형을 가야 되는데 본인이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안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끌고 그다음에 이제 홍익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 보고 비례대표로 나가지 말고 지역으로 나가라고 살살 못을 박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내게 말했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초 4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출마, 불출마, 비례대표, 혹은 지역을 바꿔서 출마. 이렇게 4가지였는데 이미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개항에서 출마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이제 그 재보궐선거 통해서 아마 이제 그 당선이 되셨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만에 또 지역을 바꿔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면접에도 공간이 면접에도 참여를 하는 거고 이례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뭐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내가 옮겨 뭐 가면 어디로 가면 또 따라올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원희룡 장관한테. 그래서 속으로 어떤 다른 만약에 속내가 있었다면 뭐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우리가 그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나 저는 출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개항을 해서 나가는 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후 예정된 공관위 예비부 면접 수사에 참가한다면 뭐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관위 면접까지 참여를 해놓고 뭐 다른 생각을 한다.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해서 사실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표가 면접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개항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기정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대 친문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파 갈등이 총선 필패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비서실 차장 출신 젊은 친구가 소위 말해서 반명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 없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위원장을 무책임하게 그냥 본인이 지역 옮겨버리고 이러면 당에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을 더하게 되고 그 프레임에 빨려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정무적 기능들을 작동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공천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친문위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그냥 정치 비평가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당내에서 갈등선이 있지 않아요. 이미 정권이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뭐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그게 대립돼 있는 계파로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민주당 이야기다 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 출마한다는 걸 두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아니면 상의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그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수박이라는 지칭을 했던 그분들이 소위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왕수박이라는 닉네임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당에서 봤을 때 자 그럼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일시에 모든 당내 분란이나 갈등의 해소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예비 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잡음 없는 공천은 없어요. 여야 불문하고. 그러나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일 텐데 그런데도 왜 다시 이제 친명 친문 이 싸움처럼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입장들이 있는 건데 저는 과거에 친문이었던 분들이 친명이 된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도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가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뭐 본인의 인기는 올라가도 당 지지율은 뭐 여전히 교착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일단 탈당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뭔가 통합돼서 이번에는 좀 단일 대우로 반드시 이겨보자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춰지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런 갈등이 계속화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이 부분들을 통합하고 포용하고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가 마냥 반사이익만 기대서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계파 갈등 계속되는 이유 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타겟이 이제 바뀐 거냐, 그분들 탈당하셔서 이제 그러면은 친문으로 바뀐 거냐. 근데 계속해서 마냥 그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우리 그 당원들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총선에 총력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모습 마치 친명과 이제 그 친문 간의 계파 갈등처럼 비춰진 모습들은 빨리 저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뭐 공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야가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 있고 항상 갈등을 겪잖아요. 정책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민주당 이야기이긴 한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당의 승리가 입장이 많이 달라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 보면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문이나 뭐 비문이나 또 친명이나 뭐 아니나 단합이 맞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목표가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당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엔티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입장일 거고 이거는 똑같이 또 옛날에 그걸 어디서 보면 되냐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진박이냐 아닌 걸로가 싸웠는 이유가 그냥 같은 당이 새누리당이 이기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싸웠겠는가?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친박과 친이가 그렇게 싸운 이유는 보통 일반 그 보수 지지자들은 같이 뭉쳐가 자체를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을 위해서 다 같이 뭉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박지원 대표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그 총선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당내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게 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친윤 있고 비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만약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공천을 이끌어 나가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거기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역대 우리나라 그 근대 정치사에 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도 친윤이냐 친한이냐 싸우게 되면은 필패하게 되고 민주당도 저렇게 친명이냐 친문이냐라고 싸우게 되면은 지게 돼 있는 거죠. 역사에서 욕심이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뭐 친박 간별사 이런 거 하다가 사실 뭐 소위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 수적인 이 다수만을 믿고 얼마나 많은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부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갈등을 봉합하고 이 부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어제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표결을 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이게 발의된 지 264일 만에 통과가 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9개월을 기다린 건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무한 리필 쿠폰도 아니고요. 거부권 행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협상을 했는데 전혀 여당이 꿈쩍을 안 해서 그 중재안대로 통과는 못됐습니다만 야당이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거든요.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유가족들은 야당이 그 양보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자식 잃은 부모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비정한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정말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제 총리가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서 하시던데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게 바로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께서 공포해 주시라. 우리가 내 자식이 어떻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는지 나는 진상을 알고 싶다라는 거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유가족들이. 그래서 밤낮 없이 오체투지 눈밭에서 하고 삭발도 하시고 마라톤 900배 하시고 이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국민의 이 절규마저 외면을 하는지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배상과 보상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셨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가족들은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22대 이번에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해서 진상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두고 여당은 정쟁을 막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뭐 실제로 6번 하고 내용적으로 9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직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7년 지금 현재의 헌법이 이때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불문율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단 한 명, 법안심사소위는 보통 한 7, 8명, 많으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당이 한 5명, 야당이 한 뭐 4, 5, 서너 명에다가 정의당이 1명 정도, 무소속 1명 정도 보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단 한 명도 반대를 하면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어지다가 그것이 무너진 것이 2019년에 패스트트랙 이제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정치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그 원칙을 폐지시키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쳐가지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법안 소위에서 이 여야 합의 원칙을 없애버리고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패스트트랙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었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빼고 이제 2019년 패스트트랙 이후에 민주당이 숫자를 다수당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인 헌법이 보장한 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이 미국 재헌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9번 거부권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쓴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과 거기에 대한 이 정부가 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책임은 좀 더 물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는 건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도 정부에서 오랫동안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이래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법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나 세월호 진상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스 뭡니까 가습기 살균 가습기 그런 진상위원회 해가지고 진상이 밝혀진 거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했느냐? 그 진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생계 문제는 잘 해결했습니다. 그냥 그분들 전부 다 고위 공무원을 봉급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것이 알겠습니다. 과연 진상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의원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정태욱 전 의원께서는 관례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때 관례하고 지금 뭐 바뀐 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법보다 우선하는 게 여야 합의입니다. 어떤 단위의 뭐 이런 협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의원직 생활하실 때는 여야 합의가 뭐 지켜졌습니까? 꼭 지켜지진 않았죠. 그래서 관례라는 게 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런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의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태원 특별법을 이렇게 거부할 그거의 명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쟁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4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특조위가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이조차도 거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사에 청소 경비원 분들 같이 식사하면서 패딩도 드린다고 하고 냉장고도 교체한다고 하고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공감했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을 왜 이태원 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못 보여줍니까? 왜 유가족들과 좀 더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없느냐라는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했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정무적인 책임은 좀 더 정부가 짓고 더 진정성 있게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대지를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법 자체에는 이제까지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관한 많은 법들과 똑같이 이걸 위원 구성에서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당 8명, 야당 8명, 국회의장이 유가족과 상의해가지고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7대4로 압도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오히려 특별법, 이 총선 끝나고 새로 다시 법을 발의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욱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평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까? 그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저희는 반드시 원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외쳐왔던 거 오직 하나입니다. 진상규명입니다. 가로막지 마시고 유가족들 목소리 똑똑히 전달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요. 한다는데요. 저도 믿기 싫어요. 거부권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도드립니다. 거부권 지불하지 말라고. 정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결의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관무도한 이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리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요구권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입장을 뒤늦게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1년이 지나서 기소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3사 전에 경비대를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12 신고는 6시 34분부터 계속되었는데 왜 그에 대한 대응이 늑장되었는지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해서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부권을 정해서 마치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노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울러 여러분의 행위는 불신고 집회로서 지시법 제6조에 위반한 행위이며 공법 제20조 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불법 그날은 뭐 했냐고! 그날은 할 일을 다 했어! 보도 6조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속 돈을 빌린 차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대출 금리가 내려 이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가장 먼저 이율을 좀 낮춰주는 게 가장 좋죠. 이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이 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도 직전 달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연 4.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빠르게 움직이자 덩달아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하락 및 일부 은행의 가상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올라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첫 5년은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고정으로 해서 금리를 고정시키고 향후 5년 뒤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저하가 되면서 금리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다만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대환대출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 수치에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로 은행권이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대출 금리 내림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지금의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문이 그냥 닫혀 있고 그냥 몇 개를 이렇게 꼽아서 그 안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은 열려 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그동안 유권 해석을 통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마침내 구체적인 전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은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규 인가가 아닌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원래 은행의 종류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의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지방은행으로 이제 인가받은 것을 시중은행이라는 그 은행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절차도 한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주주나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은행이라면 본인가 전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인가 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전환 신청 자체는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이해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내부 통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해온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대구은행이 전국은행 간판 달기에 성공한다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은행권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따르면 경성대와 영산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등록금을 5%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통과가 됐고 계명대와 조선대도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15년 가까이 유지된 등록금 동결에 물가 상승으로 재정난이 커짐에 따라 등록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기간 대학 재정 자율성을 가로막은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주 협의회의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보복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적대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맘스터치앤컴퍼니 측은
심의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뒤 추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한 병원을 급습해 3명을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지난해 10월과 유사한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제닌의 한 병원, 히잡을 쓴 여성과 의료용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한 손엔 장총을 들고 복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입니다. 대원 일부가 한 병실을 들어갔다 나오자 모두 신속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지목한 환자들을 사살한 겁니다. قاموا بتصفية الشباب الثلاثي باسل محمد الغزاوي محمد جلامني في غرفتهم كانوا نائمين على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وا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بمباشرة. 이스라엘군은 숨진 3명 중 1명인 무함마드 잘람네가 해외 하마스 본부와 접촉해왔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에서 영감을 얻은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의 이 같은 암살 작전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서안 엘리 지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에서 제거해야 할 테러리스트가 더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נדמה לי שמאז תחילת השנה, ביתר שאת כמובן מאז תחילת המלחמה, חוסלו כאן בחצי אלף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כולל עכשיו בג'נין. 그러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른바 표적살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까지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amas operates out of UNRWA facilities, and it also steals its aid. We know that Hamas uses UNRWA resources for its needs, especially food, humanitarian aid, and fuel.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수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하마스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땅굴에 바닷물을 들이붓는 침수 작전을 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를 통해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가자지구 지하의 테러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침수 작전이 펌프와 파이프 설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 장비 설치에 적합한 지하터널 입구 탐색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치료를 약속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 100명 가운데 첫 번째로 11명이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29일 저녁 이탈리아 공군기를 타고 로마 참피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한 11명 가운데 기저질환을 앓는 한 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제노바, 피렌체의 아동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른 가자지구 어린이 그룹은 종합진료실과 수술실을 갖춘 이탈리아 해군 병원선 볼카노호를 타고 며칠 안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3명이 숨진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르단 드론 공격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무장단체에 대한 응징 방식을 결정했는지에 쏠렸습니다.
다만 이란이 이번 공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고 이란과 소통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에 대응은 하겠지만 중동 지역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여러 차례 공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장단체가 더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입히고 이란에도 미군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what you'll see is a tiered approach here, not just a single action, but potentially multiple actions. 하지만 핵심인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확전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으면 미흡한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 제조와 밀수에 공동 대응하는 실무 그룹을 출범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두 나라가 어제 베이징에서 마약 퇴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며 마약 제조와 밀거래 단속을 위한 집행조치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의 미국 반입 차단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지만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의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 인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충청과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많게는 15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30mm, 남해안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